부산물이 많다는 얘기는 은 가격이 치솟는다고 해서 특별히 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격에 따른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치솟아도 공급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과 같은 공급 부정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제법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부터 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은값이 천장을 뚫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세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은 가격이 지난 오랜 시간 왜 그렇게 제대로 오르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야 빛을 보기 시작하는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은시장의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구조적인 수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은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 이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초에 급등하던 은 가격이 서리를 맞고 쭉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주춤거리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56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이제 신고점을 돌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자산군 중에서 은 가격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연초 대비 지금 94%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2배를 오른 거죠. 반면에 금은 6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군 중에서 이런 것들을 다 누르고 독보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은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 마치 억눌렸던 용수철이 탁 튕겨 오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왜 그런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은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첫째, 그간은 인위적인 수단에 의해서 은 시장이 억눌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던 게 아니고, 인위적인 개입이라는 건 첫째, 미국 정부의 금과 은 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입니다. 왜 미국 정부가 금이나 은을 이렇게 억눌러 왔을까요? 한마디로 금이나 은 가격이 오른다는 건 옛날에 이게 금본위제, 은본위제였을 당시에는 이게 세계의 통화였습니다. 지금도 달러 발행이 남발된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그 대체 자산인 금과 은은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달러의 발행액이 10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 가격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많은 달러가 발행됐으면 금과 은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르지 못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 가격을 억눌러 왔습니다. 동시에 은 가격도 당연히 억눌러 왔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근처에만 오면 어김없이 금 선물 시장에 규제를 가해서 개시증금, 유지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리고 레버리지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가격은 억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가 금 가격과 은 가격을 억누른 사이에 또 은을 매집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JP모건이 앞장서서 은을 매집하고 있었는데, JP모건은
싼값에 은을 매집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스푸핑이라는 수단으로 호가창에 대규모로 은을 살 것처럼 매수 주문을 낸 다음에 체결되기 직전에 그걸 취소시켜서 그거를 체결하려고 버튼을 눌렀던 사람들이 그 매수 물량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가격의 매수를 해감으로써 은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반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브릭스 국가들이 금과 은을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그런 인위적인 억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한마디로 연간 생산되는 금과 은의 매집을 브릭스 4개국, 중국, 인도, 러시아, 트리키예가 본격적으로 금과 은을 사기 시작하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옛날과 같은 그런 규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현물 인도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일에 투자자들이 나는 롤오버를 안 할 테니까 현물을 내주세요. 그러면 선물 시장은 그 사람이 투자한 만큼의 현물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옛날처럼 그렇게 금이나 은 가격을 억누르면은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현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단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물 시장에서도 옛날 같으면 롤오버가 거의 99% 이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사실은 현물을 사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는 대부분 롤오버를 하면서 즉 계약을 다음 계약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현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현물을 요구하는 투자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지금 한 6% 정도는 현물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미국 정부가 옛날처럼 가격을 내리면 오히려 싼 가격에 금이나 은을 내줘야 되는 형국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 정부는 예전과 같은 장난을 치지 못하고 이제 비로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은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은은 근본적으로 산업용 수요가 많은 금속입니다. 금은 산업용 수요가 10% 남짓인데 비해서 은은 산업용 수요가 60%가 넘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은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계속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재고가 지금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아마 이 재고가 바닥이 나면 한마디로 은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이제 정상화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금은 미국 정부가 선물시장 규제를 통해서 눌러왔지만 그게 금시장 규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의 경우는 미국 시장이 누르는 거 이외에 JP모건 같은 기관들이 자기들이 싼 값에 은을 매집하기 위해서 스푸핑,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은 가격을 밑바닥까지 눌러오는 통에 은의 거래 시세는 사실 채굴 원가를 조금 윗도는 거의 채굴 원가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즉 금보다는 훨씬 은이 더 압박을 이제 심하게 받았는데 이제 미국 정부와 JP모건 같은 이런 기관들이 옛날과 같은 수법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은 가격은 금 가격보다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앞으로 은의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처음부터 다시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어떻게 억눌려 왔는지 우선 2020년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2020년은 한마디로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서 세계 각국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서민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재정부양책으로 서민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잘 아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나왔고, 실업자들에 대한 급여라거나 하여튼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실직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각국 정부가 발벗고 이들을 위한 재정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한마디로 국채 발행과 통화를 급증시켜서 이러한 천재지변과 같은 이러한 전염병 사태에 총력을 다해서 막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4대 통화의 발행액이 이 시점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를 보면 당시 달러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이 달러의 통화 공급량인데 2019년 말에 한 3조 7천억 정도였던 통화 발행액이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2달 만에 한 3조 4천억 달러가 늘었어요. 즉 그간 발행했던 통화액만큼을 2달 사이에 찍어낸 겁니다. 그 외에도 계속 통화 완행책을 써서 9조 달러 이상을 넘기게 됩니다. 이 9조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달러의 발행액의 총합이 한 8천억 달러 내외였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이전에는 1조 달러 밑에 빨간 줄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여 년 사이에 9조 달러까지 갔으니까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달러가 시중에 풀린 겁니다.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리면 그 경쟁 통화인 위안화나 유로화나 엔화도 같이 돈을 찍어낼 수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의 가치는 희석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있으면은 엄청난 수출 경쟁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통화를 많이 찍어낸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환율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국들이 수출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그들은 가능한 그들 국가의 통화 가치를 내리려고 합니다. 통화 가치가 싸져야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 전쟁도 하지만 이렇게 통화를 많이 발행함으로써 간접적인 환율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국들은 그 환율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그 나라가 발행한 통화액만큼을 같은 속도로 같은 비례로 많이 찍어내게 됩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 때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코로나에 방어하고 그 나라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특히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돈을. 그리고 그 조그만 일본 같은 나라도 지금 초록색 선이 일본의 엔화인데 달러 못지않게 많이 찍어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색 선은 중국의 위안화를 나타내는데 위안화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팬데믹 이전 사태까지만 해도 4대 통화 중에 가장 많이 돈을 찍어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사태 때 위안화를 들여다보면 위안화는 더 이상 통화를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즉 당시 중국의 정책은 팬데믹 봉쇄 정책을 쓰면서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통화를 찍어내서 재정부양책으로 서민들을 보호했는데 중국은 각 도시를 봉쇄하면서 이동을 금지시키고 그러한 방역 정책으로 팬데믹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사태를 거치고 난 이후에 오히려 4대 통화 중에서 가장 통화 발행량이 적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사태가 끝나고 돈을 많이 찍어냈던 나라인 유럽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에 크게 시달렸는데 중국은 전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에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국내 경기를 부양할 적에는 지금도 금리를 내리고 지급 준비율을 높여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동안 유럽과 미국은 긴축으로 갔습니다. 팬데믹 사태 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오히려 시중에서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운영했는데 중국은 반대로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지급 준비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통화 완화 정책을 썼던 게 이런 서구 진영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당시의 금 선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2020년 금 시장의 선물 가격입니다. 이때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초기에는 금 가격이 오르는 듯 하더니 4월 이후서부터는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면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금 가격이 다시 온수당 2,000불을 위협하자 미국 정부는 예나 다름없이 금 선물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해서 이 해에 자그마치 8차례나 규제를 가했습니다. 즉 개시증거금 올리고 유지증거금 올리고 레버리지를 축소하면서 올라야 될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인위적인 개입으로 가격이 계속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가 그 해에 8차례에 걸쳐서 위탁증거금, 이걸 다른 말로 개시증거금이라는데 이 증거금을 올린 과정입니다. 사실 이거를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발표한 게 없어서 제가 들어가서 일일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아마 다른 데서는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해 초 한 계약당 위탁증거금이 4,950달러였는데 8차례의 규제를 통해서 그해 말에는 한 계약당 12,650달러로 올라와서 자그마치 연초 대비 155.5%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위탁증거금만 올린 게 아니고 유지증거금도 인상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가 유지증거금을 8차례 올린 그 과정인데 이 또한 연초 대비 155.5%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해 하반기서부터는 금 가격, 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즉 하반기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차례 더 규제를 가해서 가격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들어와서는 레버리지를 축소했습니다. 즉 기관 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레버리지 투자인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8월 말에 22배였던 금선물 레버리지를 19배로 축소를 했는데 이게 가격으로 치면 거의 15% 인상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19배였던 걸 이번엔 또 15배로 축소시켜 가지고 이때도 가격으로 치면 한 21% 정도 자금 부담을 늘린 겁니다. 결국 하반기에 총 32% 정도의 가격 인상 효과를 레버리지 축소로 그들은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큰 손들,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손해를 봐가지고 이제는 금 선물 시장, 금을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고 금 시장에서 발을 빼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가 10월 달경이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동행성을 보였어요. 즉 금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금도 쫓아올랐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1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방향을 달리 틀게 됩니다. 자, 금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간 큰손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기 시작하는, 즉 커플링했던 두 관계가 디커플링으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그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미국 정부가 힘껏 금과 은 가격을 규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JP모건은 또 어떻게 은 시장을 농락했는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그래프가 바로 금을 매집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보실 수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JP모건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집하는 방법이 좀 야비했던 게 은 채굴 원가가 이 시기에 온수당 14달러 내지 17달러 주변이었었는데 JP모건의 은 매집 단가가 채굴 원가보다 약간 비싼 15달러 내지 18달러 수준에서 이 많은 은을 매집한 겁니다. 그렇다면 JP모건은 어떻게 이렇게 싸게 은을 매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JP모건이 이렇게 싸게 은을 매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는 미국 정부가 은 가격을 눌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JP모건 스스로가 스푸핑이라는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은 가격을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푸핑 수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대규모로 매수할 것처럼 호가창에 매수 주문을 낸 다음에 체결 직전에 초단타 거래 수법으로, 즉 체결하는 사람이 눈치도 못 채는 1000분의 1초라는 짧은 순간 내에 체결이 들어오면 그 전에 이거를 호가창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체결이 들어왔던 그 물량들이 그 밑에 있는 가격에 체결되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불법적인 수단이니까 쓰면 안 되는 수단인데 JP모건은 태연하게 이런 수단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써왔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해서 3차례나 기소를 해서 많은 벌금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원들이 피소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금을 내고 임원들의 기소를 당하는 그런 과정을 무릅쓰고라도 이러한 수단을 끝이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의 은 가격이 이렇게 낮게 형성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은 가격 하락을 주도했고 여기에 대해서 JP모건이나 이 매집 가격들이 자기들이 은을 매집하면서 가장 싼 가격에 매집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은 가격은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미국 정부와 JP모건의 불법적인 합작품이 지금의 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시장이나 은시장이 어떻게 정상화 과정을 밟았을까요? 우선 은과 금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시장을 규제할 때 금을 규제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은시장도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간 미국 정부가 그렇게 가격을 억눌러 왔던 금과 은시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상화됐는지 이번에는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브릭스 4개국의 금 수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금융위기 이후에 브릭스 4개국이 은을 수입하는 수입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08년 이후 한 10여 년 사이에 이 4개국이 수입한 금의 양이 약 2만 9천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사이에 2만 9천 톤을 수입했다는 게 어느 정도 많은 양인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세계의 금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들어와서 금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022년 현재 연간 생산량이 3,1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좀 더 늘어나서 최근에는 연간 한 3,500톤 정도의 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신 그래프에서 브릭스 4개국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2만 9천 톤을 수입했다고 하는데 즉 그 얘기는 2022년 금 생산량이 한 3,100톤 정도 됐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세계 전 생산량의 한 5분의 4 이상을 브릭스 4개국이 독점적으로 매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브릭스가 지금 금을 수입하는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한 물량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선물 시장을 통해서 금이나 은을 예전처럼 즉 2020년처럼 그렇게 쉽게 가격을 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 시장은 마감일에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물로 인도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현물을 받지 않고 롤오버를 시킵니다. 90% 이상은 물론이고 예전에는 99% 가까이가 다 롤오버를 했지 그걸 굳이 선물시장에 찾아가서 현물로 받아오지 않았어요. 선물시장 자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날아가서 그거를 현물로 받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마감일에 현물 인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만 이 은선물시장에서 현물로 가져간 물량이 자그마치 5천만 원수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이건 은이건 선물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겠지만 선물시장에서 마감일에 현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정부나 JP모건의 시세 조작 같은 게 불가능해진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는 그간 선물시장을 악용해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상실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금이나 은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간은 온스당 2,000달러를 넘지 못했던 큰 가격이 4,000달러, 즉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는 시장에서 4,300불대에 움직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곧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은 지난 40년 동안 억눌려 와 있으면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로소 40여 년 전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온수당 한 57, 8불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비로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 금이나 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투자자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제 비로소 정상화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의 차이, 특히 은 가격의 이런 상승 시기에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은의 공급이 글로벌리하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지난 5년간 금의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의 생산량은 10억 온수 남짓합니다. 그런데 은의 수요는 2021년에 11억 온수, 한 1억 온수가 더 많았죠. 2022년에는 2억 5천억 정도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거의 2억 온수 가까이 수요가 많았고 2024년 지난해에도 1억 5천 온수 이상 수요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온수 이상 수요가 많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내리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는 시중의 은 재고가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10억 온수 중에서도 한 8억 온수 정도는 광산에서 캐내는 은을 의미하고 2억 온수 정도가 재활용을 위해서 추출된 은입니다. 그런데 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은강산을 통해서 순수하게 은이 채굴되는 양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은의 채굴량 중에서 73%는 은광산이 아닌 아연이나 납이나 구리 등을 채굴하다가 거기서 부산물로 딸려 나오는 은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어요. 즉 이렇게 부산물이 많다는 얘기는 은 가격이 치솟는다고 해서 특별히 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격에 따른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치솟아도 공급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은의 생산이 대부분 부산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주요 은광들이 이제는 고갈 상태로 접어들면서 은광 자체에서도 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이렇게 주요 은광들이 페루나 멕시코에서 과거 스페인 제국 시절에 개발되었던 게 지난 한 300~400년 동안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남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기존에 사용됐던 전자제품이나 은선들 중에서 폐기된 것들 중에서 은을 재활용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은의 재활용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금은 사실 재활용 비중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금은 온수당 한 4,300불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은은 아직 온수당 50달러를 좀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은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재활용하기에는 경제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간 재활용하는 은은 은을 목표로 재활용한 게 아니라 전자제품에서 금을 추출하다 보니까 그때 따라 나오는 것들이 한 2억 원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부산물이나 은광채굴을 통해서 나오는 게 한 8억 원수. 그 다음에 금을 재활용 추출할 적에 그때 따라 나오는 은 한 2억 원수 합쳐서 연간 공급량이 한 10억 원수 정도 되는데 수요는 그보다 많아서 11억 원수 내지 12억 원수 정도 되면서 시장에서 은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은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산물로 채굴된다는 거.
그러니까 은가격이 지금보다도 설사 2배, 3배 뛴다 하더라도 구리강산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은 생산량을 구리 생산을 2배, 3배로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런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구적인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의 수요는 생각보다는 빨리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은 구조적으로 공급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는 가격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은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의 산업용 수요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의 산업용 수요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요? 금은 산업용 수요가 10% 정도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장식용이나 보석용, 가공수단으로 쓰이는 데 반해서 은은 그런 장식용이나 보석용으로 쓰이는 거는 이제는 40%도 안 되고 산업용 수요가 60%를 넘어서 지금 70%, 80%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나온 모든 금속 중에서 은이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구리를 이용한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은선을 만들어서 전기를 송출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전기가 달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 제품일수록 첨단 제품일수록 구리선 대신 은선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거를 전기로 전환시키는 태양광 판넬의 경우 은 페이스트나 은선을 만들어서 즉 태양빛과 태양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로 전환시키는 데는 구리보다는 은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판넬에는 은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 관련 부품 생산, 특히 자율주행 시대로 바뀌고 있으면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사고가 날 때 빨리 자율주행 네트워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기계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구리선보다는 은선을 쓰는 게 훨씬 전기선으로 빨리 전달하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이제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 다음으로 이 은의 수요가 많은 분야가 전기차 분야입니다. 게다가 은은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래거나 5G와 같은 고급 전자제품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은의 산업용 수요는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난 10년간 산업용 수요의 변화를 보면 2015년에 5억 4천 온수가 산업용 수요로 쓰였는데 코로나 때에는 이게 푹 빠졌었습니다. 그때는 제조업 시설이 많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제외하고서는 계속 증가돼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억 8천 온수 정도가 쓰였습니다. 즉 전체 공급량이 한 10억인데 이 중에서 6억 8천 정도가 쓰였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산업용 수요가 68%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올해서부터는 이 수치를 넘어서서 이제는 산업용 수요가 70%를 상회하게 될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산업용 수요는 여태까지 늘어온 것 이상으로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억 8천 온수 정도가 쓰였는데 크게 4개 분야였습니다. 태양광 판넬, 전기차, 반도체 칩, 5G 기지국, 전력 송출 이렇게 4개 분야에서 6억 8천 온수 정도의 산업용 수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가 지난 10년간 자그마치 4배나 성장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은 수요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2015년에는 약 6천만 온수 정도 됐던 게 지난해에는
2억 3천만 온수 정도가 쓰였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늘어날지. 또 하나의 요인은 이렇게 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태양광 판단에도 은을 좀 줄이고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을까? 아니면 은을 쓰더라도 은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 이 분야를 과학자들이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가 예상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4배로 성장했다는 얘기는 지난 5년간 2배 정도 성장을 한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5년간은 어떻게 될까를 나타내는 전망치 그래프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의 그래프들입니다. 지난 1년 반 사이에 태양광 산업에서 2억 온수 정도의 은의 신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은의 전체 공급량이 연간 한 10억 온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 20% 정도가 태양광 신규 수요로 발생한 건데, 앞으로 5년 후인 2030년까지 태양광 분야의 수요만 현재의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치입니다. 그 얘기는 연간 1.5억 온수 정도의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만 은이 한 4억 온수 이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아마 은 가격은 굉장히 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하고 넘어갈 요소는, 지금 은 수요가 너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태양광 판넬 부분에서 은 절감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어나는 전망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은 절감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전기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소요되는 은의 수요가 기존의 내연 기관차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도 은이 필요해서 차 한 대 만드는데 은이 한 15g 정도 각종 부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엔진 구동차보다 은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대당 보통 최소가 한 25g 정도,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급 전기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은수요는 더 늘어나서 한 55g까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은 수요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그래프에서 봐도 최근 들어와서 은 증가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연평균 42.9%씩 늘어났어요. 전기차 분야에 늘어나는 속도도 좀 전에 살펴본 태양광 판넬에서 늘어나는 속도보다 오히려 이쪽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평균 43%씩 급증한다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이 분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은을 갖다 쓰게 되는 그러한 분야로 발돋움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각종 부품이나 각종 센서들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지금도 일반차의 2배 이상인데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시는 그래프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그 은의 수요가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내연기관 엔진으로 움직이는 차의 상승 속도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데 비해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의 상승 속도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 5G 통신 쪽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에서는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 쪽으로 갈수록 은이 필수적입니다. 전기 회로에 신호를 빨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필수적으로 은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나노 미만 고성능 칩일수록
은 사용량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이미 2나노급 생산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반도체로 갈수록 은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마 데이터 센터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서버나 라우터나 전력 모듈에 은 컨덕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전력, 고효율 회로에는 은이 필수적입니다. 구리보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들이 글로벌 확장세가 계속되는 현상 아래에서 그 인공지능 서버 보급 확대에 따라서 은 수요 또한 구조적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은이 필요한 소재들, 태양광 판넬이나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이런 반도체 칩이나 혹은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설사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수요가 은의 경우에는 비탄력적 수요로 분류가 됩니다. 그 얘기는 가격이나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비탄력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뿐이 없는 분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의 공급도 비탄력적이라고 했는데 은의 수요 또한 비탄력적입니다. 즉 가격이나 이런 데 영향을 덜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뿐이 없는 분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 은시장의 공급 총량은 한 10억 온스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11억 6천만 온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4천만 온스 이상으로 부족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난해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 정도의 은이 부족해서 시중 재고가 이 부족한 만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의 수요나 은의 공급, 이게 두 개 다 비탄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의 재고가 감소하고 은 가격이 이렇게 튀어도 공급을 늘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산업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이에 턱없이 쫓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은 가격 상승 압력을 많이 받을 수뿐이 없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간의 수요 전망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전문 기관들이 추정치를 내놓은 건데요. 태양광 판넬 부분은 지금 한 1억 8,500 정도 온수 정도가 앞으로 5년에는 2억 6천 내지 한 3억 온수 정도가 필요할 거다 해서 성장률은 지금보다 40% 내지 60%가 이 분야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전기차 부분은 이보다도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한 8천만 온수 정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1억 2천만이나 1억 4천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분야는 성장률이 50% 내지 70%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태양광 판넬보다도 전기차 부분이 더 빠르게 늘어날 거고,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3천만 온수 정도 이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4억 온수 이상을 이 분야에서 쓰게 될 겁니다. 즉 가장 많은 은을 쓰는 거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인데, 그런데 이쪽 성장률은 태양광 판넬이나 전기차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지금보다 한 20% 정도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3대 분야가 앞으로 은 수요를 생각보다는 폭발적으로 늘리는데, 그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른 분야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양광 판넬인데 그게 40% 내지 60%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반도체 칩이나 AI 확장을 위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는 가장 많은 은수요를 일으키고 있지만 성장률은 앞으로 5년 후에 한 20% 정도 올라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은수요가 꾸준히 오르면서
이게 가격에 이제 직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은시장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은은 더 이상 귀금속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용 필수 요소로 쓰이고 있는 금속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분야, 태양광 판넬 쪽, 그다음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반도체 칩, 여기에 핵심 자원으로 은이 쓰입니다. 즉 지금 이 산업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이끌어 가야 할 핵심 산업이자 첨단 산업이자 모든 산업군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은이 기초원자재로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은은 이렇게 산업용 수요뿐만 아니라 시중 금리하고 달러 가치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과 은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금과 은 두 금속 모두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입니다. 즉 달러 가치가 하락된다거나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들이 그 대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수요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달러의 발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시중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면 크게 될수록 금과 은의 수요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팽창 정책을 쓰면서 시중의 통화 공량이 늘어나고 달러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금과 은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뿐이 없습니다. 자, 은 가격은 이렇게 시중 금리와 달러 가치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경기 회복기나 금리 인하기에는 은 상승 속도가 금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은은 산업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기 회복기에 은의 상승 속도가 금보다 훨씬 빠르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금리 인하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금리 인하기라는 건 한마디로 통화 완화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은 가격은 오르는데 이런 시기에 은 가격 상승 속도가 금보다 빠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투자에 감안하시면 되고, 그런데 반대로 경기 하락 시나 금리 인상 시에는 은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금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략 물자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세상이 불안해지면 금이나 은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은을 국가 전략자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앞으로 은이 태양광 판넬이나 전기자동차,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필수 자원이고 지금 시장의 은이 고갈되어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이거를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도 발끈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략 자원이라는 건 이제는 거래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전략적으로 사모을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에 규제를 가하고 수출을 금지시킨다거나 나름대로 시장의 기능을 빼앗으면서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은을 모아가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여기에 대항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2026년 1월 1일부터 은의 수출을 금지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은이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다툼의 소지를 만든 이런 중요한 자원이 됐습니다. 이런 전략 자원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은 가격에 프리미엄이 당연히 붙을 수뿐이 없고 이게 본격화되는 2026년 1월 이후서부터는 이 요인들이 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은수초를 금지시키면 이 시장에 공급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멕시코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중남미 은광산이나 중국에 쌓여있는 은을 서로 자유롭게 사오는 이런 교환들을 했었는데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시장의 재고가 고갈이 생겨도 중국의 은을 내주지 않겠다는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충격이 생각보다는 세게 올 수 있습니다. 왜 세게 올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금과 은의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접근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금과 은의 관계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과 달의 관계로 들여다봤습니다. 태양이 1년에 한 번 자전을 할 적에 달은 12번 반의 상망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금음달이 보름달로 변했다가 다시 금음달로 돌아오는 이 주기가 1년에 12번 반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 1kg를 은 12.5kg 하고 교환하는 비율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금이 태양이고 은이 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 비율은 거의 3,000년 이상 서구에서 그대로 존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근대 들어와서 동양과 서양이 본격적으로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됐냐면 서양에서 동양의 비단이나 도자기나 중국차 등을 수입을 할 적에 그것에 대응해서 서양에서는 동양에 팔 물건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중국의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는 서양의 은이 수입 대금으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은이 점점 고갈되고 동양은 은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은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자 중국은 은을 조세의 기본으로 선택을 해서 모든 세금을 은으로 내는 그런 사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서양은 금 1kg 대 은 15kg의 교환 비율이 동양으로 오면서 점점 은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금 1kg를 은 6kg와 바꾸는 1대6 정도가 정착이 되고 당시 일본은 한 1대5 정도 되고 서양과 중국 사이에 있던 이슬람은 그게 한 1대9 정도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서양의 은이 이슬람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교환 비율 자체가 서양과 동양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동양으로부터 비단과 도자기와 중국차 등을 들여가서 엄청난 폭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수익은 이러한 상품 수입에서 일어나는 건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78%는 대부분 환거래에서 일어났습니다. 환거래라 하면 돈과 돈을 서로 바꿨을 뿐인데 거기서 많은 차익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할 때 은 12kg를 갖고 중국에 오면 이 은 12kg를 주고 금 2kg와 바꿀 수 있었고 금 2kg을 갖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면 은 24kg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과 은 그 당시에 돈을 교환했을 뿐인데 그 거래 수익이 한 번 항차마다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상품 수익을 하지 않아도 서양의 돈과 동양의 돈을 맞바꿨을 뿐인데도 이쪽에서 수익이 78% 이상 났다는, 즉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환거래에 일찍부터 눈뜬 민족으로 이런 금과 은의 교환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한 1대 20까지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규제와 JP모건의 그 불법적인 그 억제를 통해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대 60 내지 80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20세기의 교환 비율은 1대 47이었습니다. 즉 금 1kg에 은 47kg까지 늘어나는데 그 위에 JP모건이 은 시세 조작을 통해서 자그마치 한 15년 가까이 이게 1대 80 내지 90으로 격차가 벌어지더니 급기야는 1대 125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1대 80 정도, 최근에는 1대 77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그리고 JP모건이 더 이상 그런 시세 조작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정상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1대 80 정도가 이제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서 이게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정상화 단계 다음에 정상 단계로 들어서고 그 외에는 은재고 부족으로 아마 과열 국면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게 지금 금과 은의 교환 비율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1975년서부터 2025년 사이에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서 금이 자그마치 125까지 튀어 올랐던 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8대 1까지 어느 정도 금은 교환 비율이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생각보다는 아마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이제는 아마 정상화 단계를 이제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를 좀 뒤돌아보면 그 당시 금은 교환 비율이 어떻게 변했냐면 위기를 맞자 금보다는 은 가격의 폭락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런데 회복기에 들어서서는 금보다는 은 가격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빨랐어요. 이걸 수치로 좀 구분을 하면 위기 직전에는 금 교환 비율이 1대 45 내지 55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리먼 사태 직전에 살짝 상승을 하면서 1대 60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리먼이 파산하고 신용경색이 들이닥치고 금융 위기가 들어서면서 2달 사이에 이 교환 비율이 85까지 폭등을 했어요. 즉 그 얘기는 은의 하락 속도가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 비율이 바뀌어졌다는 건 금이 비싸져서가 아니라 은의 붕괴가 더 심하게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경기 하락 시에는 은의 산업용 수요가 급감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을 더 빨리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기의 최악 구간인 2008년도 10월, 11월 경우에는 교환 비율이 한 90 근처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해소되는 구간, 즉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구간에 들어와서 이때는 은 가격 속도가 금보다 훨씬 빨리 상승을 하면서 교환 비율이 1대 60대로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루어서 사실은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최근에는 1대 60 내지 1대 80 선에서 대부분 움직였어요. 그래서 1대 80이면 좀 높다, 1대 60이면은 많이 교환 비율이 근접했다라고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 77 정도 됐다는 얘기는 이제 정상화 단계에 막 진입하기 시작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은 시장에서 일어난 이상현상과 더불어서 구조적 불안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7일 날 인도에서 은 고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힌두교의 최대 축제를 앞두고 사람들이 은을 시장에서 살려고 했더니 은 현물이 바닥이 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은 가격이 자그마치 18%나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10월 17일경에 치솟고 올라가던 은 가격이 급격히 한 일주일 이상 가격이 빠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인도 은 고갈 사태가 일어난 시기인데 그러지 않아도 은은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은 수입량이 한 42%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자 은 ETF 신규 매수가 중단됐습니다.
한마디로 ETF에서 현물운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일단 매수 주문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이렇게 은이 시중에서 바닥나자 가격 자체에 프리미엄에 붙어가지고 국제 시세보다 한 10% 이상 비싼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그러자 인도 당국은 긴급하게 비행기를 이용해서 은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 수입은 대부분 항공편으로 이루어지만 은은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편을 이용해서 수입이나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얼마나 급했으면 비행기로 은을 운송했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의 은 고갈 사태가 발생할 당시에 런던 현물 시장에서도 동시에 은이 실종됐습니다. 은 가격은 구체적으로 두 나라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근대 이래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금과 은 가격의 시세를 주도해 왔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런던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 시장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런던 시장이 은 현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물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의 현물과 미국의 선물 시장 이 양대 기둥이 금과 은의 가격을 결정해 왔습니다. 즉 현물 시장을 주도한 런던의 은 현물이 바닥이 난 겁니다. 이러한 인도의 은 고갈 사태와 런던의 은 실종 사태가 겹치면서 시중에서는 종이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은 ETF나 은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물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을 거다. 대부분은 마치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준비해 두고 갖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빌려주는 것처럼 은 또한 현물 보유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증서로서 발행된 물량은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논쟁이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시중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 인도 은 고갈 상태와 런던의 은 실종 상태를 계기로 이 논쟁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런던의 은 현물 재고가 지금은 9월 말 기준으로 한 2만 톤. 이 수치는 2021년에 비해서 약 40% 감소된 상태고 그나마 이 중에 83%는 이미 ETF에 할당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용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전편에서 살펴봤듯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중의 은 재고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자그마치 고갈된 수치가 6억 8천만 온수 정도 되는데 이게 톤으로 바꾸면 한 2만 1,000톤 가량의 은이 그동안 5년 사이에 재고가 감소된 양입니다. 즉 런던에 쌓였던 현물 은이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런던의 은 현물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최근 뉴욕 코맥스 은 선물 시장에서 467톤의 은을 항공편으로 급히 런던 현물 시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약 1,000톤 가량의 은을 대여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여 금리가 자그마치 연 30%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을 배편이 아닌 항공편으로 긴급하게 빌려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생각보다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은 시장은 판단하고 자그마치 이 대여 금리를 30%나 물리는 겁니다. 보통 이런 국가 간의 금융거래나 이런 거래는 알다시피 시중 금리가 연 5% 정도인데 그보다 6배나 높은 금리를 물린다는 것은 이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런던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은재고는 1억 5천만 온수 정도인데 이는 2019년 대비 자그마치 82%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즉 이런 상태로
몇 년 더 은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은이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런 공급 충격, 은 현물 시장의 재고 고갈 이런 게 생각보다는 빨리 들이닥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종이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ETF나 선물 거래에 있어서 실물이 거래되는 양보다는 훨씬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기도 한 게 ETF 신규 설정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ETF를 매수하게 되면은 그것에 비례해서 그 자산운용사는 은현물을 사들여야 되는데 시중에 은현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ETF 매수 자체를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실물 조달의 지연이 이제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ETF를 많이 팔면 그에 비례해서 즉각 현물을 싸둬야 되는데 팔린 양에 비해서 현물을 구매해서 싸두는 이게 지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는 이런 ETF나 선물 증서는 믿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직접 만기일에 현물을 인도하는 현물 인도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떠도냐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은 굉장히 적어서 종이로 발행된 물량이 현물의 한 100배 정도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이런 추측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100배가 아니라 250배 정도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미결제 약정이 실제 그들이 인도할 수 있는 양을 한참 상회하기 때문에 만일 선물 시장의 투자자들이 대규모 실물 인도를 요구하게 되면 이게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종이은 시장은 마치 은행이 부분 지급준비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은을 요구하면 뱅크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거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11월 28일 날 CMM이 은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은선물 시장이 거래를 중단한 겁니다. 근데 중단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지금 잠시 중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 거래가 자그마치 12시간 정지됐습니다. 즉 거래소의 기술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가격 기능이 이제 정지되고 거래 기능이 정지됐던 건데 이 자체로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자그마치 12시간 동안 거래가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됐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시간 동안에 은 가격이 4%나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큰 거래소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작은 거래소에서 일어난 거래들로 인해서 이 시간에 금이 4% 급등하면서 온스당 $55를 돌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가장 큰 거래소가 거래를 안 하고 있었는데도 다른 작은 거래소들의 조그만 거래로 인해서 금이 4%나 그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CMA가 은 시세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혹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이보다 더 큰 의혹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종이은에 대한 불신이 다시 증폭한 겁니다. 저 사람들 진짜 냉각기가 고장나서 12시간 동안 세웠을까? 그보다는 은을 조달할 길이 막혀서 항공편으로 급히 은을 조달하기 위해서 12시간 동안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이에 비행기편으로 은을 다른 데서 구해온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가 인도해 줄 현물은이 없기 때문에 거래 중단을 반나절 동안 시키면서 그 사이에 급하게 비행기 표를 활용해서 현물은을
어디서 구워오거나 사오거나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도 앞으로 예상외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은 선물 시장에는 콘텐코와 백워데이션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한마디로 콘텐코는 오늘 파는 현물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받을 선물 가격을 더 비싸게 예약하는 현상을 콘텐코라고 합니다. 즉 미래의 선물 가격이 오늘의 현물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게 콘텐코입니다. 즉 그 얘기는 한두 달 뒤에 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대부분 콘텐코 상태가 되고, 오히려 앞으로 한두 달 뒤에 은 가격은 더 빠질 거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싸지게 됩니다. 이거를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은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콘텐코인데, 이때도 슈퍼 콘텐코가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그래서 미래의 선물이 비싼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치솟는 이런 슈퍼 콘텐코 장세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진 날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였어요. 즉 한마디로 거래가 가장 한산할 시기입니다. 이런 한산한 시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12시간 거래를 중단시킨 겁니다. 중단시키자 갑자기 은 가격이 54달러로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상품 거래소인 CMA가 문을 닫았던 그 시간에 은 가격은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뒤따르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실물 은이 고갈됐기 때문에 CMA가 취한 태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종이은 논란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 사태를 봤고, 런던의 은 실종 사태를 봤고, 그들이 급히 항공편으로 은을 빌려온 사실도 보았고, 그 다음에 11월 28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거래 시장인 CMA가 반나절 문을 닫는 광경도 봤고, 그 사이에 은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을 봤는데, 이게 사실은 예사로운 현상들이 아닙니다. 이것의 실체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종이은 논란을 폭등시키면서 가격도 이런 종이은 논란으로 해서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지금은 다시 폭발적인 상승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주요 투자기관들은 은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냐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은 가격이 65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그 이후로서는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시티은행, 그 다음에 SOC 제네랄,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 은 강세는 지속될 수뿐이 없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UBS 은행의 전략가들은 시중에 유동성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압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평소 거래가 잘 되던 시장에서 갑자기 팔려는 사람은 사라지고 사려는 사람만 몰리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UBS 같은 그런 큰 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러한 유동성 압박 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오냐 하면, 만약 테슬라나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이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그들이 생산하는 핵심 제품에 필수적으로 은이 들어가는데, 만약 은 현물 시장에서 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들은 수백조 원을 들여 지은 공장이 은 몇 톤이 없어서 멈춰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런 테크 기업들은 그들에게 은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고, 어떤 가격이라도 공장을 세우는 걸 막기 위해서 부은계 값인 은을 그들은 필사적으로 살려고 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바로 이런 시기에 은이 수직 상승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편에 걸쳐서 은의 공급 부족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정상화됐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시장의
은 고갈이 다시 나타나고 테크 기업들이 은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들은 가격에 불문하고 어떻게든지 은을 구해서 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유동성 압박이 일어나면서 은 가격이 수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금과 은은 어떤 투자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종이은이 아닌 실물 은을 토대로 하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골드바를 직접 매입을 한다거나 골드뱅킹을 운영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자를 개설한다거나 한국금거래소 같은 데에서 실물 금을 토대로 한 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도 똑같습니다. 실버 은을 직접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따라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실버 뱅킹을 운영을 해요. 그 계좌에다가 적당히 돈 생길 때마다 얼마씩 집어넣으면 은행은 실물 은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금액에 비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은이 킬로그램으로 거기에 찍혀져 나와요. 내가 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5kg 정도 된다거나 이러한 그 중량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종이금, 종이은이라고 일컬어지는 금 ETF나 은 ETF들이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뭐 ETN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아셔야 되는데 골드바 같은 경우, 실버바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한 10% 정도 붙어요. 골드뱅킹이나 실버뱅킹은 투자차익, 배당소득세가 15.4%.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 현물 인출 시에 부가가치세가 한 10% 붙습니다. 이렇게 금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처럼 금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되는 특혜를 받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이게 비대상이 됩니다. 즉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투자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사실 손쉬운 거는 금 ETF나 은 ETF 흔히 종이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상황을 보시면서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금과 은의 투자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내에 관심 있게 비중 있게 포함시키는 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태까지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금과 은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단기적인 투기나 투자의 움직임이 아니고 이제 비로소 금과 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논리가 시작됐다라고 이해하면서 비로소 시장 논리에 의한 첫걸음이 띄어지기 시작했고 이제서부터다라는 개념으로 이 시장에 투자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길 겁니다. 우선 은 같은 경우 실물 유동성이 부족하고 재고가 급박하면서 동시에 종이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번 CME 사태에서 봤듯이 거래소 시스템 리스크 등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도 계속 뉴스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이런 걸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앞으로 금과 은 시장이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담아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향후 은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강세 사이클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폭등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아니라 이제 정상화 단계를 밟으면서 앞으로 정상화 시장으로 발전하게 될 거다라는 시각으로 이 시장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어떤 기술의 변화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온다거나 관련 정책 리스크들
즉 미국이 전략물자 자원화를 했고 중국이 내년부터 은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가격에는 어떻게 반영될 건지 이 부분도 우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실물 투자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ETF나 선물 시장의 변동 사항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러한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